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우리은행 백장대수 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백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체납자라고 그러죠.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도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대단한 배짱인데요. 어제는 1년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4,023명의 명단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개인 2,318명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 2,202억 원이나 되고요. 법인 1,705곳의 체납액은 2,235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방세 매번 왜 이렇게 한 것이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방세가 다른 세금에 비해서 세금 걷기가 어려워요? 예, 그 지방세하고 맞은편에 있는 세금이 이제 국세겠죠. 예. 국세의 경우를 보면 2013년도 국세 통계를 보면요, 체납액이 25조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징수한 게 약 9조 원입니다. 예. 현금으로 징수하는 비율이 36% 정도가 되는데, 엊그제 발표한 지방세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3조 6천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현금으로 징수한 것이 9,300억 원이다. 즉, 약 25% 징수율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국세에 비해서 약 10%포인트가 좀 낮은 것이지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무리 봐도 국세청은 세금을 전문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관이지요. 예. 다른 일은 뭐 거의 하지 않고 오직 세금에 전문화되어 있는 집단이고, 아무리 봐도 지방세 공무원들은 그 구조상 또 지방세 일반 행정도 하고 또 지방세 세무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차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국세가 지금은 조금 사정은 달라졌지만은 종전에는 국세에 부과가 돼가지고 지방세가 많이 이렇게 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국세에 따라서 이제 지방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피동적인 업무에 대해서 피동적인 입장이 있는 것도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일단 영향을 미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네. 이민 간 사람들 있죠. 세금 안 내고. 네. 그런 사람들 전 주소지로 계속 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거 따진 적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느냐 그랬더니 이민 가기 전에 마지막 주소지로 이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세금 제대로 거두려면 그 마지막 주소지로 괜히 돈벌이 가면서 그거 못 들어보내요. 그거를 딴 사람한테.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니 그 이민 간데 거기까지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 주소 파악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민 가기 출국 직전에 모든 국내에서 체납된 재산들을 모두 다 징수하게 하고 출국을 하게 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 뭐 진짜 추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그렇게 행정을 그거 완전히 면피성 행정이지 그게 무슨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제 국세의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간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나라에서 체납된 세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이민 간 나라의 국세청한테 부탁을 해서 징수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에 관한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좀 국세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이렇게 조직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적이거나 체계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미진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미진해도요. 예? 아니 딴 사람 살고 있고 집 사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보내고 미안하다 그러고 또 보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보내고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돈 떼먹고 이민 간 사람들 말고도 대표적인 체납자 유형을 따지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걸 보면 개인 쪽에서는 뭐 이게 실명을 공개해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관공서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최현주 전 쉐일벤처 투자회사 대표가 한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전에 많이 이제 언론에 많이 되었던 전에 한솔그룹 회장 조동만 씨가 약한 부회장, 코오롱 TNS 회장 또는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이 역시 수십억 원의 지방세 체납이 있고요. 법인은 리버사이드 호텔과 관련된 독림C UBR 체납액이 한 106억 정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여기 포함이 안 됐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에는 체납액 1위일 것 같은데 1위? 체납액은 돼 있지만 일단 미술품 같은 것들이 일단 공매가 됐습니다. 공매가 돼가지고 일단 그 지방세를 부과한 서울시 쪽에 체납액 중에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납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세금 안 내고 지방세라도 이거 버티면은 이거 어떻게 처벌을 못 해요? 먼저 여러 가지 법으로서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관허 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허가내준 사업은 체납 사실이 있으면 공사를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한테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체납 자료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좀 낮아지겠죠. 세 번째는 출국 금지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 앞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세법상 용어로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거짓말 행위라고 하죠. 법원한테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이제 전문적인 분야가 되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서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
채납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세금을 국가가 받아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있기는 있습니다. 은행 같은 데가 사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부도납을 갔다는 것을 징후를 가장 먼저 아는 데가 은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먼저 압류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세금은 우리 소득세 낼 때 보면 1년 소득을 1년 동안 내는 것을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렇게 세금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따라 또 지방세를 또 냅니다. 근데 이미 회사는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그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미 은행들은 다 압류가 들어왔는데 예. 과세관청은 1년 뒤에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게 너무 늦는 거죠. 예. 그래서 세법에 사전 징수 제도가 있습니다. 부도날 징후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바로 세금 고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압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돈에 관한은 또 국세나 지방세 공무원보다는 은행원들이 또 선수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늘 늦습니다. 허겁지겁 도착해보면 압류로 가면 이미 압류할 재산은 이미 다른 쪽에서 다 압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참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과감하게 체납이 발생되면은 체납을 받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 과감하게 위탁징수하는 방법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렇죠. 이 백날 명단 공개해봤자 끔쩍 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이, 뭐 좀 창피하고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떡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용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 의원입니다. 예, 내년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원금도 함께 갚는 방식으로 진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는 뭐 빚내서 집사라고 하더니 이젠 또 까다로워진다라는 것이 참 깝깝합니다. 근데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잘 알아서 판단하실 거고요. 예. 상환 계획이 확실하지 않거나 생활비 조달 목적이 아닐 경우 원금을 나눠 갖게 된다고 하고요.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청부채 원리 상환 비율 DSR 도입으로 신규 대출자보다 까다로운 소득 심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서울과 수도권 내년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적용하겠다. 지방 같은 경우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라고 명확한 목표를 밝혔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스트레스 금리 그리고 DSR 도입,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확대, 차주 소득 심사 강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좀 들어보면요.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향후 3년에서 5년간 금리 변동 폭을 고려해서 금리 상승 리스크를 미리 반영한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2.7%로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2.7%. 예.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대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DSR은 이제 돈 빌리는 사람이 모든 대출 상환 부담을 산정해서 대출금 상한을 두도록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외에 기타 대출을 이자 부담만 적용해서 대출 상환 능력을 선정하는 DTI보다는 더 강화된 규제다. 그러니까 원리금을 모두 갚는 방식을 그러니까 그 DSR이라는 게 결국은 대출금 상환이라는 게 원리금 갚을 때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느냐 이거를 제한을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전엔 DTI 같은 건 이자 부담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전체 총 얼마나 빌렸는가, 갚을 능력이 되는가 그거 본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융인의 이 가이드라인을 인해서 이제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들 대출 이용에도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그만큼 지금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가계부채. 부동산 가계부채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366조입니다. 글쎄, 아이고 참. 그리고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타결을 외면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예? 예. 그런 소식이 있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예.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타결을 지구를 구하려고 모색했던 최선의 기회 뭐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예. 공화당의 그 대선 경선 주자들은 난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만약에 공화당이 다가올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을 이겨서 그 오바마의 뒤를 잇게 되면 이 파리 기후 협정 떠맡아서 실행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애써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제 오늘로 예정된 CNN 주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예요. 예. 그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뉴욕타임즈가 질문했는데 딱 한 사람, 존 카시치 오하이오 주지사한테 답변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를 놓고 확연히 갈린 당파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다 이렇게 비판들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이 마치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기후 변화의 가장 비판적인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거죠. 트럼프가 최근 기후 변화 문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을 손상시키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전 미국의 건전한 상식을 믿는데 어쨌든 뭐 네. 워낙 지금 백악관도 사실은 이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이 사람의 말이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너무나 많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예. 뭐 어쨌든 이번 지구온난화 막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이 단단히 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아니 오죽하면은 선거 개입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백악관이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예. 자 그리고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집행유예나 무죄로 석방되면서 배임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판받고 있죠? 그렇죠. 이 배임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귀에 건넌 귀걸이, 코에 건넌 코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예. 10월 달에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요. 네. 집행유예로 석방됐거든요. 예. 그 전에 김승현 하나그룹도 배임 혐의가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에 나왔고요. 이 상황에서 어제 1,000억 원대 배임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주고 사기성 기여보험 발행한 혐의로 이제 징역 4년 1심에서 받은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오늘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내진 바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운명이 결정나는 날입니다. 예. 지금 CJ그룹이 굉장히 초긴장 상태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배임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완화된 추세, 이를 비판하는 것, 또 이해정 건강 상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오늘 결판 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죠.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따라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우리은행 백장대소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 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백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 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 및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탈 때마다 설레고 익숙하지만 새로운 놀이기구처럼 소나타에 익숙해질 때 소나타는 변화한다. 디젤과 1.6 터보를 더해 시작 7가지 소나타.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8시 32분 10초 지나고 있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축 캐스터. 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1호 사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인데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장수에서 송내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 거고요. 노호지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통량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파가 길어집니다. 7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데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구간, 또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나란히 가는 분당 수서로 1시간 전과 같습니다. 복정 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여자 축구 WK 리그가 있죠. 그죠? 예. 이 WK 리그가 2016년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한 달 이상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왜 그런 거예요? 보통 이 WK 리그 신인 선수 드래프트가 11월 중순쯤에 열리고 있거든요. 예. 벌써 이 12월 중순인데도 아직까지 드래프트가 열리지 않고 있고요. 이 여자축구연맹이 아직 이 드래프트 일정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문제는 이 국군체육부대라고 있죠. 상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상무와 관련된 이 규정 개정 때문이거든요. 예. 현재 이 WK 리그가 7개 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팀 수가 많이 부족해서 이 상무도 이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참여를 해서 선수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에서 뛰다가 입대할 나이가 되면은 상무에 그 입대를 하면 되는데 여자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상무에 지명을 받게 되면 여자 선수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군인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육군 부사관으로 3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이 부사관으로 또 복무하고 임관하려고 하면은 군사훈련도 받아야 되고 군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강제 입대라는 논란이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상무 지명을 받으면 입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수밖에 없다죠. 수밖에. 예? 예.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거죠. 그죠? 다른 선택의 여지라고 한다면은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상무의 지명을 받았는데 만약에 입단을 거부하게 되면 이 다른 구단으로의 입단이 금지가 되고요. 2년 지나고 난 뒤에 드래프트에 다시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입장에서는 상무 지명이 이 선수 생활 기로에 서게 되는 위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무의 지명을 받았던 선수가 입단을 거부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최유리 선수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드래프트,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거 바꾸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이 최유리 선수가 이제 대표적인 예이고요. 최유리 선수 이전에도 상무 지명을 받고
선수 생활을 그만둔 사례가 있었고요.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예. 이 상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를 인정해주자 군팀의 특성상 예. 그래서 드래프트가 아니라 이 별도로 지원자를 모집을 하도록 허용을 해주자는 겁니다. 예. 이런 쪽으로 이제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이 팀 간의 이해관계도 좀 있고요. 또 이 상무와의 협의도 좀 늦어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좀 규정 개정이 좀 늦춰지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 최유리 선수는 예외가 인정이 돼서 대전 스포츠토토인가요? 여기 입단하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최유리 선수는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점이 많이 이제 작용을 했는데요. 이번 달 2일에 이 대전 스포츠토토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뭐냐면은, 이 체육계에서 특히 이 원칙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 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예. 이 특별한 최유리 선수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규정 개정 움직임이 없다가, 최유리 선수가 유망주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겪어서 좀 예외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예. 비교하자면은 이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도핑 문제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개정을 논의하면서 박태환 선수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하는데 이 박태환 선수 이전에도 징계를 받고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박태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좀 특혜적인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육계의 풍토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면도 좀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이번 주 사건 랭킹 순서입니다. 한 주간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 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사건들 나름대로 랭킹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좀 먼저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좀 씁쓸한 소식이 있다고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구하고 상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 저도 사실 영등포에 상당 기간 거주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씁쓸한 소식 같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하면 5년간 공무집행 방해 사범을 분석한 경찰청 보고서에 의하면 영등포 경찰서가 공무집행 방해 건수가 제일 많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공무집행 방해.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경찰 아니겠어요? 경찰? 네. 경찰이 뭘 집행하려고 그랬을 때 내가 누군지 아느냐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수능을 하지 않고 침을 뱉는다든가 욕설을 했는다든가 경찰관의 제복을 찢는다든가 또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고 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이것이 영등포 경찰서가 최고 1위였다.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일단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국은 이제 공권력이 경시되고 있는 풍조 자체가 어쨌든 영등포 지역에서 제일 많은 것이 아니냐. 일단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경찰은 그냥 맞고만 있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미국적인 서구 국가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국내에서는 혹시 본인이 예를 들면 이제 민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래서 공권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봅니다. 또 이것이 물리력 사용을 했을 때 나중에 사후적 판단에서 법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합리적 수단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물리적 판단이었느냐 이 부분을 조금 경찰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다소 위축된 공권력의 모습이 오늘날 현재까지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듭니다. 이게 그리고 영등포가 왜 국회가 여의도도 영등포죠, 그죠? 그렇죠. 그런 거는 상관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등포 지역 주변에 유흥가 술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기초 질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공권력이 위축당해서 여의도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 예를 들면 작년에 있었던 김현 의원 사건도 그와 같은 모습이 반영이 아니겠느냐 이런 설명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이 복합적인 요소인데 결국 공권력을 그대로 순응하기보다는 무엇인가 저항을 하려고 하는 불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국회 관계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문제를 가끔씩 일으켜가지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궁금해졌는데. 근데 이게 처벌이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 그 법상에 보면은 사실은 좀 엄격하게는 돼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다수가 모여서 또는 흉기를 사용한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있는데 법은 그래도 엄격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양형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실형을 받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약 90%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책 속의 법은 살아있지만 현실 속의 법 적용은 엄격하게 되고 있지 않은 점도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방해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번 주 제일 먼저 좀 들여다볼 사건은 뭘 꼽으시겠어요, 교수님은? 아무래도 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그런 그렇죠.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요. 네, 그 70세 이상의 그 할머니를 일단 떠오르다 보니까 과연 저렇게 그 아주 극악스러운 범죄를 할 것인가 이런 글쎄요. 측면에서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어쨌든 뭐 결론을 보면 비록 뭐 1심이긴 하지만 네, 국민 참여 재판의 결론은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선고가 내려졌죠.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가지고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 뭐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이게 직접 증거가 없다. 직접 증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범행 동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범행 동기도 중요하고 직접 증거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직접 누가 그것을 받느냐 아니면 받느냐 그렇죠. 아니면 직접 농약을 타는 것이 혹시 CCTV에 찍혔느냐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직접 증거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독극물을 사용하는 사건의 특징이 직접 증거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극물을 타는 것을 공개된 장소에 하지 않죠. 의도적으로 그렇죠. 폐쇄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목격자나 CCTV에 찍힐 확률이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발생했던 그 많은 독극물 사건들, 이를테면 뭐 만두 피에 독극물을 탄다든가 비빔밥에 독극물을 탄다든가 또는 이제 쌀밥 그 간장에 탄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무죄라든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반면 이제 예를 들면 뭐 밀치고 당기고 칼로 하는 것은 뭐 DNA 증거도 손에 남을 수도 있고요. 피도 있고 혈흔도 있지만 이와 같은 독극물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간접적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배심원이 판단한 것 같고요. 핵심적인 것은 할머니의 진술 자체가 너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배심원 7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었죠.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없다라는 거는 다른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증언을 하셨죠. 그렇죠. 다른 그것과 배치가 된다 이거죠. 신할머니나 뭐 이런 분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그 농약을 이제 먹었다라고 현장이 발생한 직후에 이 지금 박 할머니는 피의자가 이제 박 할머니죠. 네, 피의자 할머니는 그죠? 그냥 자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증언을 하실 할머니 어떻게 그 자는 줄 알았겠느냐. 왜냐하면 거품도 물고 그냥 퍽퍽 엄청난 목통이 온대요. 법의학자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퍽퍽 소리도 나고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이 사건인 현장이 발생된 이후에 예를 들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안 하고 무엇인가 숨기려고 하고 문도 닫은 것으로 이렇게 보였다. 이런 상황들이 다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국가수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 피의자 할머니의 그 증언은 예를 들면 이 걸레와 휴지로 닦아줬다. 그래서 그 메소멜 성분이 나의 옷과 나의 그렇죠. 그 스쿠터에 묻었다라고. 스쿠터에도 있고 옷에 여러 군데 묻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토사물과 침이 있기 때문에 그 DNA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옷에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DNA는 전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농약 성분만 검출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의 역시 이 진술 역시 거짓말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분석들, 특히 농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다리를 움직인다든가 또 다른 반응을 보인다든가 이게 행동 징후적 분석으로는 이제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행동 징후적 분석. 네, 왜냐하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이 말 말고 사실 70% 이상의 손과 표정 이런 것으로 한단 말이죠. 그 왜 영화 보면은요, 범죄 영화 보면 이렇게 다리 막 떨고 공공의 적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사실은 딱 봤을 때 책상 밑에 다리 떨고 있는 거, 막 얼굴은 울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 동영상 그 교재로 사용되는 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인턴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느냐고 얘기했을 때 그 코를 만지는 이런 징후들 이것을 이제 피노키오 이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노키오 증후. 네, 또는 이제 그 황우석 그 박사가 여러 가지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나타나는 마이크를 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과서적으로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났을 때 대표적인 징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할머니 역시 농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거짓말 징후를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을 종합을 해서 이른바 증거의 종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직접 증거는 없지만 배심원 신인과 또 판사도 사실 이 결론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일단 1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토하면서 잘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자면서 입에 거품 물고 자는 사람은 누가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아마 재판부가 본 모양인데,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이 마을회관인가요? 여기에 있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몇 년 전에도 이게 혹시 식중독인지 아닌지는 좀 애매했지만 상당한 그 할머니들이 이제 병원에 음식물을 먹고 나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발표를 했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고 뭐 이런 증상이 보여서 농약 중독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그 피고인 할머니 층에서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극구 이제 부인을 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이제 보였었던 것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변호인단 그 측에서 처음에 그 전략을 너무 완전한 그 무죄로 나간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혹시 살인의 의도는 없었지만 이렇게 혼내주려고 조금 뭐 약을 탔는데 이렇게 살해까지 오는 결과는 인식 못했다라고 하는 상해치사 만약에 전략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또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번에 그 변호인 전략은 완전한 무죄를 좀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변호인 측에서 먼저 사실은 국민 배심제를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감정에 무엇인가 호소를 하는 전략을 좀 쓴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수사 드라마가 많이 국내에도 소개가 돼서 CSI나 CSI 크리미널 마인즈라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배심원의 과학 수사 수준을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인용해서 이 정도 과학 수사뿐이 못했느냐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갔으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CSI 신드롬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무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배심원이 과학 증거를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그렇죠. 드라마 때문에. 이 드라마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변호인도 이와 같은 전략을 조금 더 치중했으면 무엇인가 좀 다른 결과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마약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예. 이게 근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직접 판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35억 원 그 빚 때문에 그 빨리 돈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마약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깨 너머로 알았던 화학 공정을 좀 숙지하고 인터넷에서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을 학습을 해서 결국은 이제 검거가 됐었는데요. 결국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만드는 것만 했겠느냐. 전 개인적으로 혹시 마약도 직접 복용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마약을 이렇게 공급하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사실은 마약을 복용한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판매나 이런 걸 한다. 그래서 그 루트도 알고 경우가 많다. 또 마약을 계속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실제로 인터넷에서 많은 것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례가 이번에서 뭐 드러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만드는 거는 인터넷에서 뭐 봤다 그러는데 판매망은 이건 인터넷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죠. 인터넷에서 수요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은어라든가 약어를 사용해서 올려놓게 되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응답이 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채팅 사이트, 비밀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돈이 입금되는 방법을 합의한 끝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함의점은 이제 뭐 국내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마약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마약에 대한 그 정치가 두 가지입니다. 공급을 차단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이와 같은 마약 유통망과
마약 경력자들을 빨리 많이 검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요를 줄이는 겁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호기심 또는 마약 폐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수요를 줄이는 정책도 함께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파는 게 5만 원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5만 원, 10만 원. 가정주부, 회사원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죠. 예, 뭐 최근 이거. 맞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회사원이 지금까지 한 50%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학생이 한 10%, 심지어 뭐 공무원, 기자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뭐 유흥업소 종사자 아니면 조폭뿐만이 아니고 일상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에게도 글쎄요. 마약의 그 유통 통로가 열려졌다. 이것이 가장 문제점인 것 같은데 결국 뭐 인터넷의 뭐 개방화라든가 해외의 그 국제 특송 뭐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 탓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황당한데 그 요코하마의 우리 영사관이 인분 테러 당했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또 다른 인분 테러 사건이 있었다 그러죠? 네, 이른바 그 교제를 거절한 이른바 그 썸녀라고 하는 그 네, 뭐 요즘에 네, 유행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집에 이른바 그 인분을 이제 던져놓고 또 일부를 이렇게 빼서 양말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문질러 놨던 거죠. 예, 좀 찌질남이 아닌가 뭐 이런 평도 있는데.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재물손괴 뭐냐면 그 문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혐의를 현재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실형 선고 받았어요? 네, 지금 뭐 그런 재물손괴. 그다음에 뭐 상대방에 대한 뭐 협박 뭐 등에 대해서 뭐 네. 이게 심리가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른바 뭐 이별 살인이 증가한다. 또 이별 선언을 용인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무서워서 헤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스토킹의 한 연장선입니다. 이별 선언을 승복하지 못하고 내가 일정한 응징을 해야 되겠다. 상당히 괘씸하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그와 같은 처단을 할 명분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해줬고 뭐 명품도 사줬고 정성도 다했는데 이것이 일방적인 이별 선언은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나의 손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상응하는 처단을 하겠다. 이와 같은 이른바 스토킹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이른바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에 안 좋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 걸 보면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의 이별을 좀 이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깨끗이 헤어지잖아요, 그냥. 예? 글쎄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안 그러면 또 앞으로 남을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사건 랭킹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와 함께했고요. 자, 화요일 아침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상당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비 확실하게 하시고요. 저는 정말 완전히 추워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